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시장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살 수 있게 해줬던 시장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부터의 시장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사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비싸게 사주는 현상, 그 폭탄 돌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이 질문을 진짜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답이 한결같습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 또 본인이 원하는 집,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타이밍에라도 집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 그리고 이 정책을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의 입에서 거품이다, 이 거품 때문에 폭탄 돌리기의 이 상황이 멈춰지지 않으면 나라 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비정상적이었다라는 것,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형성된 금액에 어떤 거래를 했을 때 과연 그걸 내가 가격이 빠지는 걸 보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겠죠. 이런 선택을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기 때문에 준비가 됐더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소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건데 기다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계속 이런 시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투자라는 거는 환가가 잘 되고 바로바로 내가 어떤 투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는 거, 자금을 묶어두는 것보다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게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은 좀 달라요. 집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참여하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참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여지껏 축적해놓은 자본 플러스 미래의 소득 30년, 길게는 50년, 그 기간의 미래 소득까지 담보 잡히면서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고 났을 때 과연 이 변동성이 크고 회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보고 신중히 움직여도 결코 늦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무관심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거래가 사라지고 시장의 조건 자체가 완화되는 시점이 왔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집값은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환가하고 싶은 사람만이 가격을 낮춰서라도 환가하는 시장, 그런 시장이 되면 금매가 주를 이루게 될 거고, 거래도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과 같은 과열이 진정이 되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대출을 활용했을 때도 접근 가능한 수준, 보통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면 PIR,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배율을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주택이라는 것도 결국은 재화이고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재화를 소비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거, 좋은 핵심 지역들 한 10년 정도는 모은 돈을 투자해야 집을 살 수 있어, 이게 일반적인, 그것도 좀 많다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이나 강남의 집값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30년을 모아도 사실은 닿을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가라앉는 시장이 됐을 때, 내가 정말 10년을 20년을 모은 돈을 닿을 수 있는 가격 수준이 됐을 때 집을 사야겠죠. 지금은 우리의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한 집값이 기대치가 반영돼서 형성되어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아니죠. 오히려 최고의 매도 타이밍이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거보다 더 높은 상승을 가져올지 모르는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어서 사람들이 훨씬 더 비싸게 이 집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시장이니까 매도 타이밍은 확실하죠. 양극화의 근본이 바로 부동산에 있었고, 양극화를 조장한 게 결국 집값 상승에 대한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의 문제잖아요. 집값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그대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양극화가 좋은 건 하나도 없죠. 양극화가 이루어지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계급 신분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도 그
갭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문화가 확산될 거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세상이 될 거고 그러면 갈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들이 엄청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위해서라도 지금 껴있는 부동산의 거부를 제거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도 꼭 해나가야 될 길인 거죠. 예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2015년도의 가격이라도 지키려면 지금처럼 가게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더 비싸게 사주는 현상, 그 폭탄 돌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폭탄 돌리기를 근절하지 않으면 계속 오른다라고 하는 시장이었잖아요. 그 계속 오른다라는 믿음이 어디서 생겨났느냐? 일정 취소된 거래들 또는 알 수 없는 거래들을 통해서 실제 가격이 이렇다,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올라간 금액, 그 과열을 유지하고 지탱해줬던 그 왜곡된 시장 질서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빚을 내서 들어와 줬기 때문에 폭탄을 넘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는 걸 근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2015년도의 가격도 지키지 못한다. 지금 당장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과열을 막는 방법, 결국에는 사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꺼트릴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내 능력껏 참여하는 사람들을 막지 않겠다 이거예요. 현금 부자 20억 이상 있는 사람, 지금 이제 강남에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3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죠. 2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정말 현금이 25억, 30억 있는 사람이면 그거 사도 아무것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차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들은 막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막음으로써 결국에는 이 과열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정상화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돈이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는 거예요, 원래가. 물론 오롯이 자기 돈만 가지고 집을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싼 재화는 아니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재화잖아요, 우리가 평생 소비하는 재화 중에서. 그래서 대출이라는 걸 일정 부분 활용해서 들어오는 게 맞는데 이 대출의 규모가 급증을 했잖아요. 대출도 예전에 벌어들이는 소득이 뭐 100만 원이던 때와 지금 200만 원 벌 때랑 다른 거죠. 갚을 수 있는 감당 능력이 다르니까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가팔랐던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방법은 결국 빚을 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빚을 덜 내게 하는 거. 그러면 빚을 덜 내게 하는 상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빚을 안 내고 현금을 쌓아놓은 사람들 또는 빚이 있었지만 현금을 어떤 투자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그 가격에 환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돈이 있는 거죠. 지금도 그냥 그걸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있지만 돈은 없어요.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게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이 시장 자체가, 우리가 물건을 소비할 때도 그렇잖아요. 물건 내가 갖고 싶다고 다 갔나요? 그러면 저도 포르쉐 사고 뭐 이렇게 하겠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그걸 사는 거잖아요. 지금까지의 시장은 능력이 안 되는데도 살 수 있게 해줬던 시장이었던 거고 이제 지금부터의 시장은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사는 시장이 된 거예요. 현금 부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이 왜곡하고 있는 게 현금 부자가 그 기회를 다 가져가지 않느냐. 오히려 현금 부자가 참여하는 시장이 돼야 정상적인 가격 수준으로 수렴을 해요. 현금 부자가 적정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와서 사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은 막연히 그냥 50억, 70억에 팔렸다니까 50억, 70억에 사줄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현실화되려면 진짜 현금 부자만 참여하는 시장이 돼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게 강남에 이번에 분양 물량들 30억이잖아요. 지금 시세는 막 그렇다고 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30억 정도의 현금이 필요한 시장인데 이번에 일단 10월에 트리니티 원 같은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500세대가 좀 넘어가죠. 이거 청약하려면 자금이 30억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500세대 흡수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추가적인 500세대가 나오죠. 그리고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는 1800세대 가까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30억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 시장이거든요. 과연 현금 30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만큼 조달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겠죠. 우리가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가 없었고 똑같이 로또라는 시장, 그렇지만 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현금이 5억은 있어야 되고 10억은 있어야 되는 시장에서도 전세 못 논다고 하니까 잔금 치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했었죠. 지금 시장은 그때보다 2배
2배 정도는 더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도 과연 정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계약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막연히 70억에 팔릴 것이다, 100억 갈 거다, 200억 갈 거다, 이게 얼마나 현실과 다른 얘기인지가 체감이 되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좀 식을 수 있는 이런 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30억이 있는 사람이 30억을 오롯이 다 집에 투자해가지고 이걸 산다? 이런 선택 쉽지 않아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자산시장의 호황이 벌어지는 시장에서 내가 30억을 전부 다 집 하나 마련하는 데 쓴다? 신축 아파트 그냥 전세 들어가도 15억이면 그냥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15억에서 조금 더 해봤자 얼마 안 돼요. 차라리 나머지 돈 내가 다른 데 굴리지. 이렇게 굴릴 수 있는 자금이 집에 30억이 들어가면 없잖아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대부분이 청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청약도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또 그만큼 받아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힘들겠지만, 버겁지만 할 수는 있어. 근데 대출도 안 나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롯이 30억을 마련해서 내가 이걸 분양받아? 엄청 어려운 선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현금 10억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 될 것 같아요?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현금 10억 있으면 상위 1%라고 하고 현금 자산의 60%가 상위 1%가 가지고 있는데 그 금액대도 아주 위에 있는 사람하고 1% 끝자락에 걸린 사람하고도 비중 차이가 엄청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현금 부자가 다 사줄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뿐이다. 그리고 현금 부자가 진짜 사야지 가격이 조정이 된다니까요. 지금 땡빛 내가지고 사는 애들이 사가지고 이 지경인 거라니까. 지금 제 주변에 강남에 영끌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의사 부부인데 둘이 10년 넘게 해가지고 한 10몇 억, 20억 어떻게 마련을 했어? 그리고 이제 각각 10억씩 빌린 거예요. 이렇게 집을 샀어요. 그 40억의 거래가가 찍혔겠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엄청 많을까요?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게 팔린 게 찍히고 그렇게 거래됐다고 하니까 야 40억에 집이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영끌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끌을 한 거예요. 왜?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이런 애들도 앞으로 내수가 안 좋을 거 뻔히 알거든. 이거 말고는 다른 걸로는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야. 근데 자기 선배들은 원래부터 강남권에 살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10억에 샀는데 지금 막 40억, 50억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처럼 나도 돈 벌고 싶어?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노도강의 영끌한 형태대로 강남의 영끌은 그런 애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유지될 수 있냐 이거지. 계속. 실제 이렇게 영끌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가격인데 빚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제 친구가 이제 2016년도에 집을 매입을 하는데 그 친구 연봉이 한 2억 5천? 이 정도 되거든요. 그 당시에 한 7억 정도 하는 집을 사는데 3억 정도를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엄청 후덜덜 떨면서 그걸 대출받아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연봉이 뭐 둘이 합쳐 1억 5천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10억 빌리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0억을 자산의 매도를 통해서 메꾸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게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이걸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면 이 10억은 본인이 평생을 아껴 써도 사실은 모으기 힘든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은 내가 잠깐 몇 년간만 이자 부담하면 이거 나중에 훨씬 비싸질 거니까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빚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예전과 굉장히 다르죠. 이유는 예전에는 빚의 무서움을 경험해 봤거든요. IMF 때 이자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IMF 때 같은 경우에 은행 이자만 해도 20% 가까이 주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즉 돈을 빌렸으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엄청 낮단 말이에요. 그 비용 자체가. 그런 걸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그전에도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전에 한 5%, 4%그 정도에 빌려 썼던 돈이 어느 순간 이런 위기가 생겼을 때 20%, 30% 그러니까 망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즐비하고 이런 빚의 무서움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우가 됐을 때도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일정 부분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의 집을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빌려준다고 하는 건 다 빌려서 일단 사자 이렇게 들어오는 시장 이게 다른 점이죠. 현재 시점이 정말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자산시장은 막 폭등하는 것 같고 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걸 체감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금리는 내릴 거다라고 기대하고 아직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그게 반영돼서 자산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이상한 형태예요. 지금 미국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을 겪으면서 세계의
대응책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에서 싸게 생산하는 물건을 자유롭게 서로 사고 팔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장, 즉 만들어내는 비용은 최대한 절감되고 그거를 유통하는 비용도 최대한 낮아지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도 그렇게 비싼 부담을 안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었는데 코로나로 한번 단절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되어 있던 글로벌 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를 우선적으로 쓸 걸 남겨두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비싸게 들어와서 우리나라 물건 써,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즉 예전에 싸게 소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비싸게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더 무서워하는 거죠. 경기 침체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버는 소득 수준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은 그냥 현상보다 좀 안 좋아지는 개념이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당장 내가 무언가를 사 먹으려고 했을 때 그걸 사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때 인플레이션이냐 경기 침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은 잡히지가 않는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개별적으로 흘러가는 시장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과거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던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가장 좋은 조치는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거든요. 돈값이 싸지니까 인플레가 벌어지는 거잖아요. 돈값이라는 게 결국은 이자고 그게 금리잖아요. 내가 이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만큼 돈값을 높이는 건 이자를 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돈값이 휴지값이 돼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면 이걸 다시 정상적인 돈으로 돌리는 건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가 또 두려워요. 경기가 침체되면 기업들이 망가질 거고, 지금 막대하게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막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어려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다시 돈을 계속 풀어주면서 이 상황을 유지하겠다,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놓고 계속 미국에서 주도하는 시장이죠.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자산시장에 돈이 풀리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시대에 꺼지는 현상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계속 압박하잖아요. 금리 내리라고. 또 미국은 가장 큰 부채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돈값이 싸지면 자기가 빌려 쓴 그 가치도 줄어드니까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계속 돈 풀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돈 풀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에 또 직면해 있거든요. 계속 돈 풀기를 하면 달러가 원래는 기축통화로서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계속 찍어내고 갚지도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달러도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다른 걸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현금이 금 시장으로 들어가고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가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코인 시장으로 가고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요. 근데 옮겨간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돼요. 달러의 유동성이 옮겨간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자산시장은 폭등하는 현상, 또 거기서 조금 소외되면 다시 깔아하는 현상, 이런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한 시장에서 대책은 뭘까? 불확실하다는 건 언제든 금리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언제든 내가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것들이 나한테 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내가 그 유동성이 가파르게 달라졌을 때 그걸 견뎌낼 수 있는 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부채의 크기를 줄여놓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나중에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규모로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안 되면 처분하고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금 부자가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 자체가 그만큼 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극대화된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그렇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라도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 그게 일정 부분의 투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형태로 아니면 자기 개발을 통해서 소득을 늘리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죠. 지금은 부동산은 실물이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거랑 다르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 유지에 대한 노력이 들어가고, 또 이게 어떤 급변하는 상황이 됐을 때 바로바로 환가되지 않는다라는 이 특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누군가 여기 살아주지 않더라도 이 집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살든 전세입자가 사라지더라도 아니면 이게 영영 안 팔리더라도 이걸 내가 유지하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물건을 사야죠. 부동산의 화랑이 되고 아파트 시장이 과열되면서 많이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이 아파트 시장 자체를 주식처럼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파트가 부동산 중에서는 비교 가능한 가장 정형화된 형태이고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실제로 사는 공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전문가가 많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식처럼 어느 아파트 어떤 걸 대장주로 삼고 그거에 비해서 이게 가격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주식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런데 부동산은 실물이 개별적이고 살 때는 그 비슷한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거지만 팔 때는 그 비슷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 물건이 팔려야 판가할 수 있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게 22년도 고금리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난 후에 서울의 강남 그리고 똘똘한 한 채로 일컬어지는 준강남권, 신축 아파트 이런 곳들의 가격 빼고는 나머지 지역들은 전고점의 한 절반 정도까지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현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